여의도 테헤란로의 밤은 차갑게 식어 있었으며 가상자산 거래소의 운영팀 직원은 퀭한 눈으로 모니터를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화면 속에는 수만 명의 이용자가 열광하는 랜덤박스 이벤트 당첨자 명단이 흐르고 있었으며 이는 고단한 서민들에게 비트코인을 소수점으로 쪼개어 나눠주는 단순한 프로모션에 불과했습니다. 운영팀 직원의 손가락이 키보드 위를 유령처럼 배영하였고 단위 입력칸에 62만이라는 숫자를 써넣는 찰나 그는 원화 단위로 설정되어 있다고 굳게 믿고 있었습니다. 마우스 왼쪽 버튼이 눌리는 가벼운 소리는 0.1초 뒤 대한민국 경제를 초토화할 거대한 폭명으로 변하였으며 시스템 내부의 데이터베이스는 미친듯이 팽창하기 시작했습니다. 화면에 표시된 수량 단위가 원이 아닌 BTC로 고정된 채 전송 명령이 떨어졌고 전세계 발행량의 3%에 달하는 62만 개의 비트코인이 단 한 번의 클릭으로 세상에 태어났습니다. 이는 블록체인에는 기록되지 않은 오직 거래소 장부 안에서만 존재하는 가짜 숫자의 강림이었으며 해당 직원의 안색은 종이장처럼 하얗게 질려버리고 말았습니다. 그 시각 원룸방에서 컵라면으로 끼니를 때우던 한 이용자의 스마트폰이 미친듯이 울려댔고 무심코 앱을 켠 그의 눈앞에는 2490개라는 비현실적인 숫자가 찍혀 있었습니다. 이용자의 심장은 갈비뼈를 뚫고 나올 듯 요동쳤으며 손가락은 덜덜 떨려 화면을 터치하는 것조차 힘겨운 상황이었습니다. 이것은 특정 개인의 행운이 아닌 수천 명의 당첨자에게 동시에 쏟아진 돈 복사의 신기루였고 거래소 내부 유통량은 순식간에 66만 개를 훌쩍 넘어섰습니다. 실제 거래소가 보유한 코인은 고작 4만 6천여 개에 불과하였으나 장부상으로는 60조 원이라는 거대한 성벽이 세워진 셈이었습니다. 중앙화 거래소라는 이름의 거대한 구조적 결함이 그 민낯을 드러내기 시작하였고 통제실은 아비 교환의 현장으로 변해갔습니다. 60조 원의 유령이 시장의 질서를 집어삼키려 하였으며 신뢰라는 이름의 장부가 단 1초 만에 무너져 내리니 비극적인 오타는 이제 멈출 수 없는 대혼란의 서막을 알리고 있었습니다. 거래소의 전광판이 일시에 멈춰 서었으며 이용자들의 화면에 찍힌 66만 개라는 숫자는 가상자산 시장의 가장 취약한 고리를 정조준하고 있었습니다. 전세계 발행량의 3%에 달하는 물량이 단 한 대의 서버 안에서 생성된 초유의 사태였으며 이용자들은 이를 돈 복사라 부르며 열광하였으나 전문가들은 이를 장부거래의 역설이라 명명하며 우려를 표했습니다. 중앙화 거래소의 내부는 거대한 블랙박스와도 같았으며 고객이 코인을 사고 팔 때 실제로 블록체인상에서 코인이 이동하는 일은 극히 드문 것이 현실이었습니다. 거래 속도와 수수료 절감을 위해 내부 데이터베이스의 숫자만 바꾸는 방식이 화근이 되었으며 이번 사고는 장부상의 숫자가 실제 지갑의 수량과 분리될 때 발생하는 리스크를 적나라하게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당시 이용자들의 계좌에 찍힌 평균 2490개의 비트코인은 실존하지 않는 유령 데이터였으며 거래소가 실제 보유한 비트코인은 약 4만 6천여 개에 불과했습니다. 하지만 시스템은 존재하지 않는 60조 원의 가치를 시장에 유통시켰으며 만약 이용자들이 이 코인을 즉시 외부로 출금하려 했다면 거래소의 금고는 단 몇 분 만에 바닥을 드러냈을 것이 자명했습니다. 사태를 인지한 거래소 측은 즉각적인 회수 작업에 착수하였고 물리적인 코인을 수거하는 대신 데이터베이스의 수치를 강제로 수정하는 방식을 택했습니다. 지갑에 보관된 수량과 화면상의 수량은 엄격히 관리되고 있다는 해명이 뒤따랐으나 시장의 깊은 불신은 쉽게 사그라들지 않고 있었습니다. 이용자들 사이에서는 근본적인 의문이 터져나오기 시작하였으며 내부 통제 시스템이 단 한 번의 입력 실수로 무너질 수 있다면 고의적인 장부 조작 역시 불가능하지 않다는 공포가 확산되었습니다. 만약 누군가 의도를 가지고 장부상 코인을 생성해 유통시킨다 해도 외부 실사 보고서가 나오기 전까지는 이를 인지할 방법이 전무하다는 사실이 증명된 셈이었습니다. 업계 관계자들의 시선은 싸늘하기만 하였으며 제도권 금융에서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통제 실패라는 지적이 뼈를 때리고 있었습니다. 데이터상 거래는 효율을 위한 선택이었으나 그 효율이 리스크 관리라는 기본을 집어삼킨 꼴이 되었으며 사라진 60조 원의 뒤편에는 실체 없는 숫자에 저당 잡힌 가상자산 시장의 위태로운 민낯만이 남겨져 있었습니다. 가상자산 거래소의 심장부라 불리는 리스크 관리실 RMS는 평소와 다름없는 정적에 쌓여 있었으며 단 한 명의 직원이 수행하던 이벤트 당첨금 지급 절차는 그 어떤 상급자의 승인 단계도 거치지 않은 채 단독으로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당초 지급되어야 할 금액은 1인당 62만원 상당의 비트코인 소수점 단위였으나 시스템의 방어 기제는 비현실적인 숫자의 침입 앞에서도 무력하게 침묵하고 있었습니다. 통상적인 금융권 시스템이라면 보유 자산의 수십 배에 달하는 이체 시도가 발생할 경우 즉각적으로 승인이 거절되는 레드 플래그가 작동해야 마땅하였고 담당자의 단순한 단위 기입 오류는 가상자산 역사상 유례없는 60조 원의 유령을 소환하는 도화선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거래소의 내부 데이터베이스는 이 비현실적인 숫자를 거부감 없이 받아들였으며 이는 내부 통제라는 안전핀이 애초에 존재하지 않았음을 시사하는 방증이었습니다. 기자가 취재한 내부 사정에 따르면 당시 지급 시스템은 실제 지갑의 잔고와 실시간으로 연동되어 검증하는 방식이 전혀 아니었으며 오직 데이터베이스상의 수치만을 우선적으로 변경하는 구조적 한계를 지니고 있었습니다.
이로 인해 실제 지갑에는 4만 6천여 개의 비트코인밖에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장부상으로는 66만 개가 유통되는 기이한 현상이 발생하였고, 이는 은행으로 치면 지급준 비금이 100억 원뿐인데 통장에 1조 원을 찍어준 것과 다름없는 파국이었습니다. 더욱 심각한 것은 사고 발생 후 인지까지 걸린 골든타임의 공백이었으며, 일부 기민한 이용자들이 오지급된 코인을 시장가로 매도하거나 외부 출금을 시도하는 움직임이 포착된 후에야 거래소는 비정상 거래를 감지하고 서버 셧다운에 들어갔습니다. 이미 일부 물량은 시장에 풀려 시세 왜곡을 일으킨 뒤였고, 62만 원이라는 소박한 당첨금이 60조 원이라는 괴물로 변하는 과정에서 그 어떤 안전장치도 제 역할을 하지 못했다는 사실은 업계에 큰 충격을 던져주었습니다. 제도권 금융 관점에서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 발생했다는 전문가의 일갈은 현재 한국 가상자산 시장이 처한 민낯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었으며, 거래소 측은 재발 방지를 약속하였으나 이용자들의 불신은 극에 달해 있었습니다. 만약 이번 일이 실수가 아니라 내부인의 고의적인 조작이었다면 시장은 왜 어떻게 되었을까라는 질문에 거래소는 여전히 확답을 내놓지 못하고 있었으며, 실시간 잔고 증명 시스템이 도입되지 않는 한 이용자들은 화면 속 숫자가 진짜 코인인지 장부상 신기루인지 의심할 수밖에 없는 처지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60조 원의 신기루가 거친 직후 여의도 가상자산 업계는 또 다른 폭풍 전야에 휩싸여 있었으며, 거래소 측이 오지급된 비트코인을 장부상에서 강제 회수하며 사태 진화에 나섰으나 그 과정에서 발생한 권리 논란은 법정 공방이라는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었습니다. 사건 당일 자신의 계좌에 찍힌 수천억 원 상당의 숫자를 확인한 일부 이용자들은 즉각적인 매도에 나섰으며, 이들은 해당 코인을 원화로 바꾸거나 외부 지갑으로 출금하기 위해 사력을 다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거래소 측이 서버를 긴급 셧다운하고 장부상의 숫자를 원래대로 되돌리면서 매도에 성공했던 이용자들의 잔고 역시 사고 이전 상태로 원상복구되었으며, 여기서 핵심 쟁점은 장부상 숫자의 소유권이 누구에게 있느냐는 근본적인 물음이었습니다. 이용자들은 거래소가 이벤트 당첨금으로 정당하게 지급한 것이며, 내 계좌에 들어온 이상 임의로 삭제하는 것은 명백한 재산권 침해라고 주장하였고, 매도 버튼을 눌러 확정된 수익까지 무효로 만든 것은 중앙화 거래소의 무소불위 권력을 보여주는 단면이라며 분노했습니다. 반면 법조계와 업계 전문가들의 시각은 매우 냉정하였으며, 민법상 착오에 의한 송금과 유사한 법리가 적용될 가능성이 높다는 해석이 지배적이었습니다. 은행에서 실수로 입금된 돈을 인출해 사용할 경우 횡령죄가 성립하듯 거래소의 명백한 시스템 오류로 지급된 가상자산을 매도하거나 인출하려 한 행위 역시 불법 영득 의사로 간주될 수 있다는 취지였으며, 이는 가상자산이 실물자산과 같은 법적 의무를 지니게 됨을 시사하고 있었습니다. 실제로 과거 대법원은 원인 없이 입금된 가상자산을 보관하는 자는 신의 측에 따라 이를 보관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한 바 있었으며, 60조 원이라는 숫자가 비록 실제하지 않는 장부상의 기록일지라도 이를 이용해 이득을 취하려 한 행위는 법적 보호를 받기 어렵다는 것이 중론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용자들은 거래소의 관리 부실로 발생한 시장 혼란의 책임을 왜 개인에게만 전가하느냐며 집단 소송 움직임을 보이고 있었으며, 이들의 저항은 단순한 이기심을 넘어 중앙 집중식 통제 시스템에 대한 거부감으로 번져가고 있었습니다. 사태 이면에는 중앙화 거래소의 신뢰 마지노선이 걸려 있었으며, 이용자들은 거래소가 언제든 자신의 장부 숫자를 임의로 바꿀 수 있다는 사실을 목격하고 큰 충격에 빠져 있었습니다. 이는 내 자산이 정말 내 것인가라는 근본적인 불신으로 이어지기에 충분하였으며, 빗썸은 고객 자산 보호를 위한 불가피한 조치였다고 항변하였으나, 이번 사건으로 증명된 장부 수정의 용이성은 역설적으로 코인 시장이 가장 경계하는 중앙 통제의 위험성을 다시금 상기시키고 있었습니다. 빗썸의 오지급 사태가 발생한 지 수일이 지났지만 여의도 금융권의 드리운 그림자는 더욱 짙어지고 있었으며, 이번 사건은 가상자산 거래소라는 닫힌 게 안에서 일어난 해프닝으로 끝날 사안이 아니라는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었습니다. 한국은행을 비롯한 금융당국이 가장 우려하는 시나리오인 가상자산 시장의 신뢰 훼손이 실물 경제 위기로 전이되는 시스템 리스크의 공포가 마침내 수면 위로 부상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한국은행은 사태 직후 긴급회의를 소집하여 대응 방안을 논의하였으며, 당국이 주목하는 지점은 가상자산 시장의 급격한 신뢰 훼손이 불러올 대규모 동시 출금 사태, 이른바 코인런의 가능성이었습니다. 이용자들이 내 코인이 실제 근거에 없다는 불신에 사로잡혀 일시에 현금화를 시도할 경우 거래소의 유동성 위기는 순식간에 시중은행과 결제 시스템으로 전이될 수밖에 없는 구조였으며, 이는 곧 국가 금융 안정성을 뿌리째 흔들 수 있는 뇌관과도 같았습니다. 특히 60조 원이라는 숫자가 시사하는 바는 실로 막대하였으며, 이는 대한민국 1년 국가 예산의 10%에 육박하는 비현실적인 금액이었습니다. 비록 장부상의 신기루에 불과하였으나 그만큼의 가치가 시장에 존재한다고 믿었던 이용자들이 투매에 나설 경우 가상자산 가치는 걷잡을 수 없이 폭락할 것이 자명했었으며, 이는 담보가치 하락으로 이어져 대출 시장까지 뒤흔드는 연쇄 반응을 일으킬 위험이 농후했습니다. 하는 관계자는 가상자산과 전통 금융시장 간의 연결고리가 갈수록 긴밀해지는 상황에서 거래소의 운영 미숙은 금융 안정성 전반을 해치는 트리거가 될 수 있다고 엄중히 경고하였습니다.
정부와 국회의 움직임 또한 긴박하게 돌아가고 있었으며 디지털 자산법 2단계 입법안 논의는 이번 사태를 계기로 규제 강화 쪽으로 급격히 무게추가 쏠리기 시작했습니다. 가상자산 발행과 유통에 대한 엄격한 기준 마련은 물론 거래소가 장부상 수량과 실제 보유 수량을 실시간으로 대조하여 공시하도록 하는 실시간 장부, 검증체계 구축의 핵심 쟁점으로 떠오르며 규제의 칼날을 날카롭게 세우고 있었습니다. 시장은 이제 단순한 사과를 넘어선 근본적인 변화를 요구하고 있었으며 지갑 보관 수량과 장부 수량이 일치한다는 거래소의 주장은 이미 한 차례 무너진 신뢰 앞에서 힘을 잃고 말았습니다. 이용자들은 이제 말이 아닌 기술적 증명을 원하고 있었으며 60조 원의 유령이 핥히고 간 자리에는 가상자산 시장의 투명성에 대한 근본적인 의구심과 함께 이 거대한 파도를 어떻게 통제된 시스템 안으로 편입시킬 것인가라는 국가적 숙제만이 무겁게 남겨져 있었습니다. 60조 원이라는 가공의 숫자가 화면에서 완전히 사라진 뒤 여의도의 밤은 고요하지만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으며 빗썸의 이번 사고는 단순한 전산 오류를 넘어 대한민국 가상자산 시장의 신뢰, 자본이 얼마나 취약한 토대 위에 세워져 있는지를 증명한 결정적 사건으로 기록되고 있었습니다. 이제 시장의 관심은 사후 수습을 넘어 근본적인 제도 개선의 방향으로 향하고 있었으며 전문가들은 이번 사태의 본질을 중앙화 거래소의 폐쇄성과 불투명성에서 찾고 있었습니다. 이용자가 자신의 자산이 실제 금고에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수개월마다 발행되는 재무실사 보고서에만 의존해야 하는 현재의 구조는 초연결, 디지털 금융시대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지적이 쏟아지고 있었으며 금융당국은 이를 계기로 거래소의 실시간 잔고 증명 시스템 도입을 강력히 압박하기 시작했습니다. 거래소 내부의 데이터베이스와 실제 블록체인상의 지갑 잔고를 실시간으로 대조하고 이를 외부 기관이나 이용자가 상시 검증할 수 있는 기술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신뢰 회복의 첫걸음이 될 전망이었습니다. 국회에서 논의 중인 디지털 자산 2단계 입법안에도 이번 사태의 교훈이 고스란히 담기게 되었으며 거래소의 내부 통제 실패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 강화와 더불어 이상 거래 발생 시 즉각적인 거래 정지 및 보고 체계를 의무화하는 방안이 심도 있게 검토되고 있었습니다. 이제 가상자산 거래소는 단순한 IT 기업의 허물을 벗고 금융기관에 준하는 엄격한 책임과 의무를 짊어지게 되었으며 이는 시장이 한 단계 성숙해지기 위한 필수적인 과정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었습니다. 이용자들의 인식 또한 이번 사건을 계기로 근본적으로 변하고 있었으며 높은 수익률에만 열광하던 과거에서 벗어나 거래소의 보안 체계와 자산 보유 현황을 꼼꼼히 따지는 스마트 투자자들이 늘어나고 있었습니다. 중앙화 거래소의 리스크를 피하기 위해 개인 지갑으로 자산을 옮기거나 탈중앙화 거래소에 관심을 갖는 움직임은 신뢰를 잃은 거래소는 생존할 수 없다는 시장의 엄중한 경고와도 같았으며 60조 원의 유령이 핥히고 간 자리에는 투명성이라는 새로운 가치가 싹트고 있었습니다. 비트코인 62만 개 5지급 사태는 대한민국 가상자산 시장이 치러야 했던 혹독한 성장통이었으며 디지털 자산이 진정한 가치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숫자의 화려함이 아닌 시스템의 투명성이 담보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뼈저리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장부는 수정되었고 숫자는 제자리를 찾았으나 이번 사태가 남긴 질문은 여전히 유효하게 남아있었으며 대한민국 가상자산 업계가 기술과 제도로 그 확답을 내놓을 때 비로소 진정한 의미의 새로운 금융시대가 열릴 것이라는 기대를 품게 하며 긴 대장정의 막을 내리고 있었습니다.